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신명성. 강보에 쌓여 나무로. 1950년 100일이 갓 지난 날을 어머니가 안고 아버지는 형을 업은 채 평양을 떠나 남으로 내려왔다. 처음 정착한 곳이 지금의 중구 필동이다. 태를 묻은 곳은 이북이지만 70평생의 고향은 서울이다. 그 중에서도 중구, 괄호 열고 실제 본 적이기도 한 괄호 닫고가 나의 성장기를 오롯이 보낸 고향이다. 어머니는 일본에서 약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회원동에서 약국을 운영하셨고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기에 성장기는 큰 어려움 없이 지냈다. 7살이 되던 어느 날 집에 있던 시레이션 캔을 따다 캔의 종아리를 깊이 베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상처를 타올로 감고 나를 업고 혼신을 다해 뛰기 시작하셨다. 어머니는 약간 오르막 언덕에 위치한 정소학과 괄호 열고 배지밀 창업 괄호 닫고까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단박에 달리셨다. 어머니 보폭에 따라 들썩이는 등의 울림과 급한 호흡 소리와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한 몸처럼 느껴졌다. 엎혀있는 나는 어린 마음에도 너무 미안한 마음에 아픈 줄도 몰랐다. 평소 어머니는 연약하고 얌전하고 고상하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강한 모습이 있음에 새삼 놀랐다. 그 사건으로 종아리에는 시술 흉터가 남았지만 지금도 유년 시절 어머니의 다급했던 호흡과 박동 기억이 어머니의 큰 사랑을 체험했던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 지혜로우신 어머니. 어머니는 약국을 잘 운영하셨고 손님들도 제법 있었다. 중학교 때였다. 친구들과 놀다 보면 사 먹고 싶은 것도 생기고 용돈도 제법 필요했다. 어느 날 약국의 현금 서랍에서 허락 없이 돈을 몰래 꺼내 친구들과 간식도 사 먹고 신나게 놀았다. 그날 저녁이었다. 어머니께서 명성아, 약국 서랍에 얼마가 부족한데 가져가서 썼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많은 돈 중에 어떻게 금액을 기억하시는지도 신기했지만 그날 이후 현금 서랍을 넘겨보는 일은 없었다. 어떤 매질보다 나에게는 강한 질책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정직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어머니께서 평소 강조하셨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유언이 되어 오늘날까지 그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어머니께서 성장기 동안 회초리를 드신 적은 없었다. 그저 지켜보시고 몇 말씀을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외할머니의 새벽 기도의 힘. 우리 가족이 평양에 있을 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요일에도 어머니는 일을 하셨는데 일요일 약국 문이 열려 있으면 외할머님께서 오셔서 주일에는 약국 문을 닫았으면 하셨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함께 주일에 예배드리며 주일을 보내자는 의미도 있었다. 우리가 필동에서 회원동으로 이사를 온 뒤로부터 외할머니, 괄호 열고 평양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계셨다. 괄호 닫고 의 기도가 더욱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신께서 다니시는 회원동 성덕교회의 새벽 기도를 위해 필동에서 회원동까지 걸어서 가실 때마다 약국 문 앞에서 기도하시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 결국 외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고 우리 집은 부모님부터 모두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 덕분에 현재 우리 집안은 손주들까지 다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었고 오히려 나보다 아들과 딸의 믿음이 더 깊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새벽을 깨워 기도해 주신 외할머님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는 세대를 넘어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보니 더욱 감사의 마음이 간절해진다. 내 인생의 귀인, 파울로 첼라이.
안암동은 중고교와 대학원까지 12년 동안 배움의 터전이었다. 졸업 후 대한항공 제1기 스튜어드에 합격하여 수습 교육을 받았다. 3개월이 수습 기간이었는데 2개월이 지난 후 아버지가 아시고 남의 시중 드는 직업이라며 대노하시며 반대하셨다. 바로 그만두었지만 그때 계속 수습이 진행되었다면 역사에 남을 1기 스튜어드가 되었을 수도 있고 다른 인생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우여곡절 후 다시 취업을 한 곳이 가죽 제품을 거래하는 무역회사였다. 이곳에서 평생의 귀인 이탈리계 미국인 파올로 첼라이를 만나 인생의 도약을 이루게 되었다. 그는 거래처 서울 지사장이었고 나의 업무 스타일을 보고 미국 본사로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 그 후 나의 삶은 1년 중 200일 이상을 해외에서 보냈고 그 회사의 지사장까지 지내다 1988년 퇴사하였다. 1989년부터 2011년까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런칭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으로 CEO의 삶으로 새롭게 인생을 펼쳐갔다. 그때 런칭한 브랜드가 귀에 익숙한 에스프리, 폴로가 대표적이다. 사업은 성공적이었고 한때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1년이면 300여일 이상 사용할 정도였다. 파올로 첼라이와의 만남이 돌아보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되었던 것 같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내 인생을 펼쳐준 가장 감사한 분으로 남아있다. 기러기 아빠 가장으로 살아가기. 1977년 5월 5일 교회 야유회를 가셨던 아버지는 한 집사님과 대화 중 서로 자녀의 근황을 묻고 마침내 선을 보기로 약조하셨다. 한 달이 지난 6월 말 첫 선을, 2달 후 약혼을, 그해 10월 1일에 결혼식을 올렸다. 첫 선에서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나에겐 가족이라는 소중한 울타리가 생겼다. 아내는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잘 성장했고 차분하고 또박또박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다. 커트머리가 잘 어울렸던 아내는 결혼 전 속리산, 괄호 열고 약혼 여행, 괄호 닫고 으로 여행 갈 때 양쪽으로 머리를 묶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청순해 보여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지금도 그 모습은 기억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그때 직접적인 프로포즈는 하지 않았지만 깊은 대화로 서로의 생각과 미래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여행이었다. 여행 후 9월 27일은 아내의 생일이라 처가댁에 초대되어 장인어른과 장래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도 아련하다. 결혼 후에도 사업은 성공하고 있었지만 가족들과는 늘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다. 게다가 아들이 중2 때 유학을 시작해서 아내와 딸까지 유학길에 오르고 아들이 대학교 졸업 후 2년을 더 공부했으니 긴 시간 떨어져 살아야 했다. 단지 1년 중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겨우 10일 정도 만나는 것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전부였다. 아이들의 졸업과 입학 등은 모두 아내의 몫이 되었고 아이들이 성장기에 가장 예민할 때 나는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 안타까운 것은 내가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았던 시간이 아빠의 부재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간 소통의 부재로 성장기에 있었던 아이들과 마음의 벽이 높아지게 되었다. 아이들은 아빠는 우리가 필요할 때 안 계셨고 자신들의 일에 칭찬보다 꾸중을 더 많이 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아내에게 들었다.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었지만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이 컸다.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되었고 아내와 대화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내와 대화가 잘 되었고 졸업까지 엄마의 덕분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지금은 두 아이 모두 장성했고 결혼하여 내게 사랑스러운 손자와 손녀를 안겨주었다. 현재는 딸과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고 아들은 옆 아파트에 살면서 만나지 못할 때는 문자로 소통하며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지낸다.
나의 버킷리스트 1순위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가족과 시간을 갖는 것이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아내와 마음 터놓고 대화를 하고 싶다. 두 번째는 아들, 마지막은 딸 순으로 가능하다면 1대1로 여행하며 깊은 대화의 장을 가졌으면 바람이다. 성장기에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과 서먹해짐을 대화로 충분히 소통하며 내 사랑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한때 40, 50대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었다. 특히 동유럽을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시각장애가 있어 가족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 미루고 있다.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천천히 유럽 여행에 도전해보고 싶다. 아직도 사용하지 못한 수십 마일리지가 잠들어 있고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 같다. 여행을 떠나자고. 홀로서기가 가져다준 성장과 성공. 그리운 아버지. 아버지는 숫자와 계산 속도가 빠르셨고 숫자를 잘 기억하셨다. 만단위 암산도 바로바로 계산하실 정도여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의 빠른 계산이 신기하기도 하고 많이 놀랍기만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약국일을 돕기도 하셨지만 고 윤보선 대통령께서 상공부에 계실 때 상공부에서 함께 일하셨다. 아버지를 닮았을까? 나도 숫자를 잘 기억한다. 가령 코로나 확진 숫자를 한 번만 보아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고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도 계산 능력은 회사의 회계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을 펼쳐가는데 용이하게 잘 사용되었다. 하나 아쉬운 것은 형 위주의 편애가 나의 불만을 키웠지만 달리 아버지께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70년대 말 결혼 후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잘 지내다가 어떤 사유로 아버지와 이견이 있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 갑자기 쫓겨나다시피 분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큰애가 4살, 작은애가 2살이었다. 서둘러 어머님께서 신문지에 둘둘 말아 현금을 마련해 주셨고 그 돈으로 반지하 방 2칸이 있는 집을 전세로 구할 수 있었다. 마음 한편으로 우리 가족을 내친 아버지가 많이 서운하고 야속했다. 반드시 성공하여 이 서름을 이겨내리라 다짐하며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저축을 시작하면서 알뜰히 모으는 데 열중했다. 시간이 좀 지나 집을 장만하여 부모님께서 지내실 수 있도록 마련해드리기도 했다. 돌아보면 당시 아버지의 심정도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저축도 하고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내침으로 홀로서기에 성공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친 사건에 대해 단 한 번의 언급이 없으셨고 나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표정으로는 이미 다 화해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가 체기가 있으셔서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아무래도 다시 병원에 가셔야겠다고 전화하셨다. 불편해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달려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병원에 데려다오 하시면서 일어서시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마지막 호흡이 되셨고 부자지간의 마지막 인사가 되었다. 가끔 나에게 미안해하시는 표정을 보이시곤 하실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대화의 기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시간이 될 때 대화로 풀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되었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 지금도 때늦은 후회가 밀려올 때면 아버지 생각에 눈시울이 젖곤 한다. 아버지, 그립습니다. 인생 이막에 드리워진 암흑. 2014년 겨울, 어느 날 늘 소통하던 SNS 글씨가 안 보여 글씨 크기를 최대한 확대해 보았다. 그래도 글자가 안 보여 병원을 내원하게 되었다. 처음에 근처 안과에서는 황반 변성을 의심해서 다시 큰 병원에서 이틀간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진단명은 RP 망막색소 변성증이었다. 이 병은 눈에 들어온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망막에 색소가 쌓이면서
망막의 기능이 소실되는 유전성 질환이며 차츰 시각세포가 손상되면서 점차 시야가 좁아져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병이다. 유전성 질환이라 여동생도 지금 RP가 진행 중이다. 사람마다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보이는 것 같다. 어머니는 임종하시기 전까지 요양원에서 5년을 계셨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쯤 지날 때였다. 어느 날 앞이 안 보인다, 뿌옇다 하셨을 때 백내장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RP가 아니었을까. 지금도 치료약이 개발 중이니 그때 알았다 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RP로 진단을 받았을 때 왜 내가, 뭐가 잘못되었을까? 왜 그럴까? 끊임없이 생각들이 이어졌다. 은퇴 후 인생 이막의 삶을 살아야 하는 내게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불안과 공포가 밀려왔다. 발병 초기에 심한 우울증으로 몸무게가 84에서 59kg으로 줄었다. 1년 동안 음식을 섭취하면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증세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1년의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다 어느 순간 일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평한다고 변하는 것이 있을까? 내가 바뀐 모습으로 살자고 마음을 정했다. 진단 후 추락했던 신앙이 다시 말씀을 통해 예전의 모습으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삶은 천천히 평정을 찾고 남은 삶에 대한 계획도 작은 꿈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거듭나는 인생 후반전. 가까이 사는 딸이 RP라는 희귀병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었고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다. 그 후 지인의 도움으로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 괄호 열고 서시복 괄호 닫고에 등록하였고 기초 재활을 받았다. 6개월 동안 독립보행과 점자를 습득할 수 있었고 삶에 대한 간절함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었다. 보이던 삶에서 안 보이는 삶으로 인해 행동의 자유를 상실한 것이 내겐 가장 힘들었지만 나의 움직임에 매번 도움을 받아야 했던 7년간의 삶은 작은 선교 비전을 품게 했다. 나와 같은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어두운 방에서 고립되지 않고 세상의 밝은 곳으로 인도해내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외출을 잘 하지 않아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기 쉽기 때문에 집에서 방콕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면 복지관도 출입하는 용기까지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봄부터 시작하는 동료 상담 과정을 기다리고 있다. 과정을 수료하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젊은이나 노년을 향해 가는 사람이나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 따라서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동료나 지인들과 함께 산책도 할 수 있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소통하며 지낼 수 있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신체 가운데 눈의 장애만 있을 뿐 육신은 건강하기 때문에 의기소침하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나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그동안 전혀 꿈을 꾼 적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맞게 되었고 이제는 그 세계 안에서 나의 동료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60대 중반에 중도 실명을 하게 되어 70세 초반을 살아가는 내 현주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인생 선배로 서는 것이다. 시각장애가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면 젊은이는 살 날도 많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재활이나 핸드폰 사용은 하는지 컴퓨터도 사용해보라고 권유한다. 언젠가 복지관에서 동료들 대상으로 실버 교육 차원에서 3개월 정도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스크린 리더라는 기능이 있어 기능키를 알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메일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핸드폰으로 메일도 확인할 수 있다. 배움은 이처럼 삶을 유용하고 활력을 갖게 하니 꼰대라 할지라도 젊은이들에게는 묻고 권유하는 일은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동료들을 위한 강의도 틈틈이 하려 한다. 최근에는 용산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 괄호 열고 서빙고 위치, 괄호 닫고 에서 펀드 경제 강의를 진행했었다. 앞으로 나와 이웃한 동료들에게 이런 상생의 마음들을 전하며 인생 후반의 작은 꿈을 실현해 보려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 비장애인들은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는 말 가운데 안 보이니까 그냥 계시라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는 것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모든 사람들에겐 각자에게 받은 달란트가 있고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삶을 살아내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고 인간다움이 아닐까. 장애는 신체에 장애가 있을 뿐 마음의 장애가 아니니 마음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었으면 한다. 나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뮤엘 베케트는 고도를 기다리며를 통해 1969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의 고도가 어떤 이에게는 신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는 자유로 해석될 수 있다. 언젠가 도착할 고도를 기다리는 이마다 고도에 대한 시각과 해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작가인 베케트조차 고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으므로 고도는 각자 몫으로 남겨둔 셈이다. 내게 고도는 원제 Waiting for Gotter에서 OT를 제외한 갓이다. 내게 허락된 남은 시간 동안 이루어야 할 과업이 미션 수행의 완성이라 본다면 그 마무리를 위한 행함이 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우리가 어릴 때는 어른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어른이 되면 성공을 기다리고 행복을 기다린다. 이제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을 기다린다. 인생 후반전 눈을 뜨면 몰랐을 감사가 눈이 안 보이니 감사가 넘친다. 특히 아내에게 긴 시간 동행해 주어 감사한 마음을 이번 기회에 전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가족과 지난날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다시 찾아가는 행복한 시간을 기다린다. 구술작가 전효선.